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은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인 여성이에요. 두 번째 출산이라서 그래도 처음보다는 수월할 줄 알았는데 첫애와 달리 이번엔 난산이라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첫애 때 겪은 기가 막힌 일에 비하면 내 몸 아픈 건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애를 낳고 주변의 축하 인사를 받아야 할 그때 저는 인생 최악의 상황을 맞았어요. 제 남편은 물론이고 제 친정 부모님들까지 저를 의심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건 바로 제가 파란 눈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내 배로 낳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내 엄마인 저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직 했겠어요. 결국 그 일로 저는 정말 못 볼 곳까지 다 보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해에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한 학기를 다니고 군대에 다녀온 뒤 전과를 했어요. 바로 저희 과에 제 후배로 말이죠. 전과를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잖아요. 이미 무리가 지어진 상황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으니까요. 대학에서 과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오히려 초, 중, 고등학생 때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요. 게다가 나이가 동급생들보다 많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늘 혼자 다녔어요. 물론 같은 이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우는 학문이 다르니 과에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으니 학교 다닐 맛이 나겠어요. 그러니 늘 겉돌기만 하더라고요. 마침 저랑 같은 수업을 듣고 있어서 나름 도움을 주었어요. 남편이 딱해 보인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제 동생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2살 아래인 제 동생은 중학생 때 전학을 가는 바람에 한동안 학교에 적응하느라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저 때문에 지방에서 살다 서울로 이사를 한 거라서 동생한테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전에 살던 곳에서는 활달하던 애가 말수가 확 준 것도 그렇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미안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 동생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남편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일부러 저랑 친한 후배들을 불러 같이 밥도 먹고 과 행사 때 데리고 다니면서 과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도 갖게 했어요.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남편은 학기 말이 돼서는 친한 동생들도 생기고 제 도움 없이도 과에 잘 적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인간이 저만 보면 여전히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과 적응도 힘들고 친한 사람도 없어서 힘들다고요. 제가 이미 후배들을 통해 남편이 꽤 적응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알고 보니 저랑 만나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더라고요. 비록 제가 오지랖 넓게 굴기는 했지만 그래도 취업을 앞두고 남편과 희희낙낙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애써 외면을 했어요. 처음엔 그걸 몰랐던 남편은 어떻게든 만날 건수를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다 제가 취업 준비로 바쁘다는 걸 알고는 머리를 써서 접근하더군요. 취업 준비를 돕겠다고 나선 거죠. 처음엔 기대를 안 했지만 남편이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이 좋아서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 취업에 필요한 스펙 쌓느라 평소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지만 남편만은 예외일 수밖에요. 그렇다 보니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그런가
수년을 알아온 친구들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반대로 늘 눈에서 가까우니 마음에서도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이 같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랑 사귀자고요. 당장은 아니고 취업에 성공하면 그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갖지 말고 자기를 잘 이용해 먹으라나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나 싶더군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취업을 하면 사귀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원하는 회사에 취업할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대학 시절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일이든 연애든 뭐든 간에요. 그래서 취업도 자신이 있었어요. 나름 출신 대학도 그렇고 학점, 영어 점수도 꽤 괜찮아서 은근히 대기업도 기대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떨어져도 최종심에서 떨어질 줄 알았던 곳들이 전부 서류 심사부터 탈락된 거예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제 또래들이 얼마나 엄청난 스펙을 쌓아왔는지 짐작조차 못할 만큼요. 결국 저는 원하던 곳들은 모조리 탈락하고 배도 안 가겠다고 생각했던 곳 한 군데만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남편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합격한 회사에 안 갈 생각이야? 모르겠어. 생각 같아선 유급하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고 싶은데 집에 대학생 동생도 있고 나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그만큼 죽어라 노력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대학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회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 네 실력이면 B역 안에 합격할 것 같은데. 제 능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러기는 싫었어요.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전공과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성에 차지는 않지만 합격한 회사에 가서 전공도 살리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합격한 회사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 연구직 생활을 해보니까 저희 직종은 학벌보다도 학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학사냐 석사냐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급을 해서 재도전을 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따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였죠. 그걸 알고 나니 위급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편의를 많이 봐주는 편이라서 저도 입사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마자 바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야간에 수업을 받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일과 학업을 병행하려니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남편은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제가 입사하고 한 달쯤 뒤부터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지만 학교에 다닐 때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는 전처럼 학교에서 만날 수 있으니 엄청 좋아했어요. 따로 데이트 날짜를 잡지 않아도 매일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캠퍼스 커플로 2년을 보낸 우리는 같은 해 졸업을 했어요.
남편은 학사, 저는 석사를요. 그리고 남편이 취직하고 3년쯤 지나자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 식을 올리느냐만 정하면 될 정도로 양가에서 저희 결혼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어요. 그런 사이였으니 서로의 집에 왕래도 잦았고 부모님과도 가깝게 지내는 건 당연했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시댁에서 어머님의 위치가 아버님과 두 아들보다 한참 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수시로 집에 드나드는 시누이들은 제가 보는 앞에서도 어머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마치 자기 집 종부리듯 온갖 심부름을 시켜대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무시한 채 저한테는 살갑게 굴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까지 다녔다며? 대단하다. 우리 성원이가 지 아빠랑은 다르게 똑똑한 여자를 부인으로 들이게 됐네. 올케는 좋겠소. 적어도 손주는 똑똑한 놈으로 낳을 거 아니야. 엄마 머리가 좋으면 애도 똑똑한 애를 낳는다잖아. 고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저희 어머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도 있다는데 매번 의도를 가지고 못되게 말하는 고모님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늘 상처를 받았어요. 그 모습이 보기 딱하기도 하고 같은 여자로서 화도 나고 해서 그날은 저도 모르게 되받아치고 말았죠. 고모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다 저희 어머님 덕분이네요. 어머님이 똑똑하시니까 상원 씨처럼 똑똑한 아들을 낳았고 덕분에 며느리까지 똑똑한 사람을 들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제 입으로 제가 똑똑하단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말이에요. 그렇죠, 어머님? 제 말에 고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지기 싫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고모님을 상대해 주었고요. 그러자 이내 눈을 돌리곤 피곤해서 집에 가야겠다며 나가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피식 웃으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래가 벌써부터 시고모한테 무용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나야 30년 넘게 이러고 살았다지만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되잖니. 어머님, 왜 어머님은 되고 저는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고귀한 존재예요. 배웠던 못 배웠던 돈이 있든 없든 모두가 똑같은 거라고요. 어머님도 고모님 앞에서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되도록 도울 거고요. 당시만 해도 저희 어머님은 돈 있는 시댁 식구들한테 기가 눌려 살고 있었어요. 대학을 나온 아버님과 달리 학벌도 중졸이고 어릴 때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도 어머님이 17살 때 세상을 떠나셔서 비빌 언덕 하나 없이 살았거든요. 흠이 많은 어머님이 못돼 먹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먹잇감이 된 건 당연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 편을 들어줬어야 할 아버님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제 남편 역시 아들이라 그런가 집안일이 무심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외로움은 점점 커져만 갔었죠. 그러던 차에 자기 편이 되어주겠다는 제가 나타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어머님은 저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를 정도로 예뻐하셨죠. 그리고 그건 저희 부부가 결혼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고부간의 갈등은 개나 저벌이라는 듯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여전히 돈독한 정이 존재했거든요. 인생의 실패 없이 늘 당당한 저와는 달리 불우한 가정 형편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시댁에 멸시를 당하며 숨죽이고 자라온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정작
당사자들한테 있어서만큼은 꽤 좋은 합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댁에 내 편이 있어서 좋았고 어머님은 당돌한 며느리 덕분에 지긋지긋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서 숨을 쉴 틈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믿음이 깨져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결혼하고 2년쯤 되어가던 시점부터 시댁에서 손주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그랬던 건 아니고 시할머니와 고모님들이요. 특히 고모님은 저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건수를 잡았다 싶었는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아이 얘기를 빼놓지 않으셨죠. 엄마가 30살에 출산을 해야 애가 똑똑하다던데 어떻게 된 게 상원이 차는 그쪽으론 아예 생각이 없어 보이네. 올기가 너무 물러서 며느리가 애 가질 생각도 않고 지 편한 대로 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 시집을 왔으면 되는 일 생각을 해야지. 설마 상원이 쳐도 요즘 애들처럼 딩크족으로 살 생각인 건 아니지? 딱히 당장 애를 가져야 한다고 부담을 갖는 판은 아니지만 생기면 낳아야죠.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올게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어른이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치고 따박따박 대드는 건 그렇다 쳐도 저기 본분도 있고 저런 쇠를 하는데 가만히 두고만 볼 거냐고. 올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잘한 게 상원이 낳은 것밖에 더 있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손 놓고 우리 집 대 끊기게 두고 볼 거냐고. 시어머니 자리가 이렇게 모르니까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가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설치지. 저희 부부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걸 모조리 제 탓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저희 어머님한테까지 책임 전가를 하는 통에 어머님과의 사이가 어색해지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제 눈치를 살피시며 제 몸을 힐끗힐끗 살피시는 날이 들어갔죠. 그럴수록 저는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한의원에라도 가서 임신에 좋은 약을 지어온다든가 은근슬쩍 불임 클리닉 얘기를 흘리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용하다는 점집에 점을 보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예, 너 잘 때 침대 안쪽에서 자니 바깥쪽에서 자니? 잠자리요? 침대 안쪽이요. 어쩐지. 예, 그럼 안 돼. 네가 바깥쪽에서 자야 애가 잘 들어선대. 오늘부터는 상원이랑 자리 바꿔서 자라.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거 가져가서 상원이 몰래 베개 속에 넣어도 내가 100만 원이나 주고 받아온 부적이야. 네? 아니 그런 걸 뭐하러 사오셨어요? 세상에 100만 원이나 주고 이런 걸 왜 사요, 어머님? 이거 당장 가서 환불하세요. 이런다고 안 생길 애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직 젊잖아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요. 혹시라도 애가 안 생기면 그땐 불임 클리닉에 가서 시험관 시술을 하든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세요. 그거 다 미신이에요. 어머머,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게 왜 쓸데없어? 김보살이 얼마나 용한 사람인데. 연예인들도 김보살 부적 받고 애 가진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그러니 참만 말고 가져가. 어머님은 기어이 부적을 제 가방에 밀어 넣으시곤 제대로 베개 속에 넣었나 저희 집에 나중에 오셔서 확인하시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저는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부적이나 굿 같은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에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 돕게 기부나 하라는 주의라서요. 그런데 가만 보면 저희 어머님은 무속에 엄청 심취해 있는 분 같았어요.
아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 남편 승진이나 저희 차 바꾸는 거, 심지어 집안 인테리어 바꾸는 거 하나까지도 그렇게 무속인의 힘을 빌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 하소연을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니들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시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지는 마. 그렇게 해서라도 안 사돈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둬. 아니, 고작 종이 쪼가리 한 장에 100만 원이 말이 되냐고. 그뿐인 줄 알아?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왜 무속인을 찾아가냐고. 풍순이 뭐니 따져가면서. 글쎄, 지난주에는 우리 집 현관에 도금된 금도거비를 갖다 놓으셨다니까? 크기는 또 얼마나 큰 줄 알아? 아, 정말 요즘 어머님 때문에 내가 미칠 지경이라고. 그래도 딴 걸로 괴롭히는 것보다는 낫잖아. 다 너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니까 어지간하면 참고 살아. 아니, 이런 걸 왜 참고 살아야 되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갔지만 그렇다고 이런 일로 어머님과 얼굴 붉히고 싸웠다간 앞으로 시댁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이게 다 그 부적 덕분이라며 김보살 칭송을 1시간이나 하셨죠. 부적이고 나발이고 간에 임신했다는 사실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기는 했어요. 사실 그건 안 그런 척 했지만 저도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꽤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요. 임신의 기쁨도 잠시, 출산까지 남은 시간 내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심해서 뭘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입덧이 끝난 뒤에는 호르몬 이상으로 지중이 엄청 늘었고, 여드름 하나 안 나던 피부는 울긋불긋한 단장부터 각종 뾰루지로 덮여버렸어요. 임신 막달이 다가올수록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현상이 심해져서 정말 2번 다시 임신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결국 임신 8개월 차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몸도 무겁고 시시로 변화되는 감정 상태 때문에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검은 봉지 몇 개를 들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며 주섬주섬 검은 봉지 속에 든 걸 접시에 옮기셨어요. 오다가 시장에 들러서 떡볶이랑 순대 좀 사왔어. 꽈배기도 좀 사고. 너 이거 좋아하잖니? 그간 나한테 서운했던 거 있으면 훌훌 털어버려. 그러라고 사온 뇌물이야. 아, 어머님도 참. 할머님이랑 고모님이 손주 닥달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잖아요. 이해해요. 그래주니 고맙다. 이번에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그놈의 자식이 뭔가 싶다. 나도 우리 상원이 가졌을 때 엄청 힘들었거든. 그때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 나 낳고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말이야. 우리 엄마는 10달 동안 그렇게 힘들게 나를 품어놓곤 젖도 한번 못 물리고 떠날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 넌 엄마잖아. 어머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느꼈던 서운한 감정이 그 순간 스르륵 녹아버렸어요. 아마도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엄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날의 감동 탓이었을까요? 어머님과 전보다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드디어 출산 당일이 되었어요. 양가 통틀어 첫 아기였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할머님과 고모님까지
온 가족이 분만실 앞에서 제 출산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1시간가량 이어진 진통 끝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산무랑 남편분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만을 돕던 간호사들이 제 아이를 보고는 놀라서 우성거리더라고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죠. 의사가 탯줄이 정리된 아기를 제게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 고개를 들어 아기를 봤는데 세상에 우리 아기 눈 색깔이 파란색인 거예요. 아니, 우리 아기 눈 색깔이 왜 이렇죠? 영문을 모른 채 의사 얼굴만 바라보는 제게 의사는 일단 진정하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병실로 옮긴 뒤에도 그 충격은 가시지 않았어요. 의사 호출을 받고 면담을 하러 갔던 남편이 들어오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 표정은 그저 어둡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한마디 하더군요. 어찌됐든 우리 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무슨 소리야? 당신 말투는 마치 남의 아이지만 자기 아이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잖아. 그만하자. 나 솔직히 지금 너무 힘들어. 남편의 그 말에서 지금 나와 아기가 어떤 상황에 몰렸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확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아이를 받아주겠다며 산심 쓰듯 말하는 거였죠. 그 다음 상황은 마치 쓰나미가 밀려온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걸 휩쓸어 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씨도 모르는 자식을 손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장 이혼을 하라고 하셨고, 시할머니와 부모님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 앞에서 저희 부모님은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없이 고개만 떨구셨죠. 그런 와중에 저는 외도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숨이 막혀버릴 것만 같더군요. 이 순간 제 결백함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정말 억울하다고요. 예, 지금 네 입에서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니 넌 지금 우리 아들뿐 아니라 우리 집 양반이랑 나, 아니 우리 집안 전체를 농락한 거라고.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낳아놓고 그동안 그렇게 임신한 유세를 따랐던 거야. 세상에,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어머님, 아니라고요. 저 정말 그 이 말고는 없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제가 끝까지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검사에 응해 주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는 정말 지옥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믿었던 친정 식구들까지도 제 결백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도 저를 따라 불러 정말 아니냐고 물었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축복받아야 할 우리 아기는 마치 더러운 불륜의 증거라도 되는 양 모두에게 외면당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부부 외에도 양가 부모님까지 모두 병원으로 달려가 결과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발표됐어요. 99.993%의 확률로 남편과 제 아이가 친자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저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놀란 표정으로 눈만 꿍덕였어요. 거봐,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왜 다들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냐고. 의사 말로는
100만 분의 1 확률로 2명인한테서도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제야 저는 그동안 속으로 삼켰던 울분을 토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부모까지 어쩜 이럴 수 있냐고 목 놓아 울부짖었죠.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가슴으로는 아닐 거라고 하면서도 머리로는 의심을 했었어. 아빠란 놈이 우리 아기한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반성할게. 면목 없지만 그동안 당신 의심했던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그 순간에는 남편이고 가족이고 다 꼴보기 싫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남편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모르긴 해도 나 역시 남편을 의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낳은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심정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지 생각해보니 그만 남편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엄청난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상처만 남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끝낼 수는 없어서 마음을 추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마저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인간이 있네요. 글쎄, 하루는 여동생이 제게 전화해 그러는 거예요. 언니네 시어머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위자료를 요구해? 아니, 그동안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딴 개소리를 하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위자료를 요구하다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래. 못 믿겠으면 언니가 직접 시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리고 똑똑히 전에 한 번만 더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그딴 개소리 짓거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뜬금없는 동생의 말에 아물어가던 가슴의 상처가 다시 째끼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지금 니네 집 가는 길이다. 나랑 갈 데가 있으니까 외출 준비하고 있어. 당신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렇게 20분쯤 지나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저와 아기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느냐고 물어보도 가보면 안다는 말만 할 뿐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머님, 이모님 댁이었어요. 이모님은 치매에 걸리신 지 좀 돼서 지금은 딸 내외가 내려와 함께 살고 있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를 맞아준 건 어머님 이종사촌이었어요. 손주를 낳았다고 인사시키러 온 걸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어머님이랑 이종사촌의 표정을 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와 제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싸늘했거든요. 언니, 닭보살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1시간 뒤에 온다니까? 일단 우리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자. 얘가 그 애야? 나 세상에 진짜 파란 눈이네. 어머님 이종사촌은 제 팔에 안긴 우리 아기를 보고는 마치 동물원 원숭이라도 보는 양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와는 눈도 안 마주친 채 제 등을 떠밀어 집 안으로 들어갔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 친정 식구들이 다들 모여 있더라고요. 다들 제 아기한테 다가와 마치 괴물 보듯 인상까지 썩으며 자기들끼리 쑥석댔어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난 저는 소리를 빽 질러버렸어요.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무슨 동물원 원숭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눈 색깔이 다른 게 뭐 어때서요?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어쩜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 갈래요. 우리 아이가 이런 대접받는 꼴 보기 싫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표정을 확 굳히고는 그러는 거예요. 가긴 어디를 가?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해서 검사 결과를 속였나 몰라도 나는 안 속는다. 우리 집안도 그렇고 너희 집안에도 혼혈은 없는데 파란 눈이 나왔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확실히 누구 잘못인지 밝히려고 그런다. 순자야, 닭보살이 그렇게 용하다고 했지. 그럼 저기 감나무집 아줌마가 개주한테 갯돈 뺏겼을 때도 닭보살이 귀신같이 숨어있는 줄 알려줘서 잡아왔잖아. 거기처럼 용한 데가 없어. 그쯤 되니 시어머니가 왜 저희 모자를 거기까지 끌고 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용하다는 무당한테 데려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그럴 이유가 싹 사라지고 말았어요. 제 아이가 파란 눈을 가지게 된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거든요. 아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집에 가겠다고 현관으로 향하는 저를 어머님과 이종사촌이 달려들어 마바되는 통에 실랑이가 벌어졌었는데 그때 방 안에서 허리가 굽은 백발의 노인이 나온 거예요. 그 노인은 물끄러미 제 아이를 보더니 순간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는 거였죠. 경자 아들이구나. 우리 경자가 아들을 낳았어. 경자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이름이었어요. 노인은 저와 아기를 번갈아 보며 울먹이셨어요. 왜, 불쌍한 것. 지 엄마 잃고 그 고생을 하더니 지 엄마를 속 빼닮은 아들을 낳았네. 이거 봐. 눈 색깔이 지 엄마랑 똑같잖아. 그러자 어머님이 놀란 표정으로 노인한테 물었어요. 이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랑 눈 색깔이 똑같다니. 노인은 저희 시어머니를 한참 빤히 보더니 그러셨어요. 아유, 우리 경자 시어머니시구나. 내가 사는데 바빠서 더 못 찾아뵀어요. 죄송합니다. 손주 눈 색깔 보고 많이 놀라셨죠? 그랬을 거예요. 우리 경자 엄마도 파란색 눈으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의심을 받았나 몰라요. 밖에서 애를 배웠다고 매질도 당하고 남사스럽다고 애를 밖에도 못 나가게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안사돈. 우리 경자가 잘 때 허튼 짓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집 핏줄이 그래요. 전쟁통에 사진이 남은 게 없어서 그렇지 외삼촌도 한쪽 눈이 파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경자 의심하지 마시고 가엾게 봐주세요. 어린 게 치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라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몰라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한참 제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유려하게 말을 이어가던 노인은 순간 멍한 표정이 되더니 배고프다며 주방으로 달려왔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기세등등하던 어머님의 이종사촌은 제 눈치를 살피며 그러더군요. 아니, 엄마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평생 죽은 경자 언니 엄마 얘기는 입도 뻥긋 안 하더니. 그나저나 우리 집안에 파란 눈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 그리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더니 주방으로 가버렸어요. 어머님, 아직도 할 말이 있으세요?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방금 저 할머니 말씀도 그렇고 진실은 밝혀진 것 같은데 아직도 직성이 안 풀리시냐고요. 왜요? 제가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여야만 했던 이유라도 있나요? 돈 때문에요? 우리 애를 핑계로 내 부모님한테 돈 뜯어내려고요. 말해봐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해보라고요. 하물며 짐승도 어린 새끼 앞에서 약해지기 마련인데 어쩜 어머님은 자기 손주를 가지고 돈 챙길 생각만 하세요. 어머님은 사람도 아니에요. 자식을 둔 엄마로서 어떻게 그러냐고요. 예, 내가 잠깐 머리가 잘못됐었나 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화 풀어라. 아니요, 싫어요. 아니,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안 했더라면 제가 어머님을 용서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다시는 안 보고 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손주랑 며느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 길로 저는 아기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일이 있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미신을 맹신하던 시어머니는 부잣집의 시집가 평생 돈 걱정 않고 잘 살 거라던 무당의 예언과는 달리 아버님한테 황혼이혼을 당해서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인생은 무당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변화된다는 걸 몰랐던 어머님이 탓이겠죠. 그 일이 있고 벌써 3년이 흘렀고 저희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는 신기하게도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햇살에 비친 눈동자를 보니 살짝 푸른 기운이 감돌기는 하더라고요.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둘째인 딸아이 눈동자 색이 파란색이었다면 더 예뻤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눈동자 색이건 어떻겠어요. 둘 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쁜 내 새끼들인걸요. 남들과 다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닌데 그 차이를 인정하기까지 참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해요. 내 눈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예쁜 아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야 할지 벌써부터 가슴 한켠이 저리 옵니다. 그래도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는 편견 없는 세상이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